전체주의는 모든 개인과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정치의식을 실종시키고 사유의 능력을 빼앗아간다. 이로써 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원자화되고 고립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조직과 기관을 파괴하게 되고 각 개인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운동의 외피를 쓰고 선전과 테러를 통한 허구적인 현실을 퍼뜨린다. 거짓말의 세계에 포박당한 대중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지도자의 2중 3중으로 구속되고 종국에는 영구적으로 초법적인 질서에 갇힌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말한 내용을 축약해 보았습니다. 1951년에 쓴 글이 오늘의 세계, 오늘의 대한민국에 어찌 이렇게 들어맞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과 국가 간의 관계가 경제적 동기와 인종주의와 같은 역사적 계기에 의해 와해되었을 때 정치 공동체가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 기능을 높이는 데에서 그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6번째, 나치 그리고 히틀러 마지막 구부. 나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치와 히틀러 드디어 저희가 구부로 마치는 날이 되었네요. 네. 네,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10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더 걸렸네요. 네. 네 달째죠, 4달째. 아이고야. 그동안 하여튼 붉은 오늘 에피소드가 8부가 가장 길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31번째 에피소드였던 이슬람주의가 그리고 44번째 동학농민혁명이 각각 8부였고요. 그 바로 밑에가 30번째 박헌영은 미제의 간첩이었나 이것이 7부였으니까 이번에 기록을 갱신한 거죠. 네. 화면에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 세 가지 에피소드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이 에피소드들은 길어서 대본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 모두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엔 또 9부까지 하게 되니 더욱더 벅찼습니다. 네. 너무 힘드셨죠? 네. 네. 하여튼 9부 하면 15시간 이상을 방송으로 한 기록이잖아요. 네. 네. 시작하기 전에만 해도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란 사태가 터지고요. 네. 그다음에 극우 정치 세력들이 아주 막 급격하게 부상하는 오늘의 현실이 막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네,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그 시절 얘기가 오늘의 우리 모습과 끊임없이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네. 12월 정도에 네. 한국에서 계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네. 미리 경고했던 정치인이 한 명 있잖아요. 김민석. 아, 네, 김민석. 네, 네. 그때는 김민석이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 위원장님도 혹시 예상을 하고 10월 달에 이걸 시작하신 건가요? 예상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세계적인 흐름들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싶어서 나치 얘기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게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예. 네. 저는 중간에 네. 히틀러가 나오는 꿈도 꾼 적이 있어요. 이게 한 3달 4달을 나치 히틀러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계엄 이후 뭐 탄핵 국면이나 지금 이제 또 이런 투쟁에서 나경채 국장님은 워낙에 많이 집회도 하시고요, 그죠? 네. 그래서 꿈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히틀러와 나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중간중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렇죠. 좀 참은 감이 있죠, 그죠? 네. 네. 그동안 이제 나누었던 얘기를 종합 정리를 할 시간인데요. 예. 네. 오늘은 그냥 바로 방송이 길기도 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방송이니까 다른 얘기 없이 바로 방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요. 히틀러가 가졌던 전쟁에 대한 인식과 유대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좀 이렇게 방송이 많이 늘어졌죠. 그죠? 근데 그럼 도대체 히틀러라는 인물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왔고 그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은 그 살펴보고 종합 정리하는 순으로 네.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네, 원래 종합 정리를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로 미뤄졌는데요. 어쨌든 방송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히틀러를 과연 나치라는 틀에 가두어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 네. 히틀러의 통치는 나치를 기반으로 한 통치라기보다는 히틀러 개인의 통치라고 보는 것이 더 들어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네. 하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팬덤 정치 혹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영웅화를 통한 대중과의 직접 소통 이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네네네. 소위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이런 조건에서도 아무리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하더라도 일정하게 최소한의 형식적 질서는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제3제국 소위 히틀러 정권 시절에는 초기 6개월을 넘어서면 사실상 성문헌법도 없고 네. 불문헌법도 없고 오로지 1인의 권력만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히틀러만 있는 네. 거예요. 입헌 국가에서도 군주가 있는 입헌 군주 국가에서조차도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법인데 제3제국에서 히틀러는 국가라는 구조 위에 존재하는 피러, 그렇죠. 지도자였던 거죠. 네. 이런 질서에서 나치라는 당이 갖고 있는 이념,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히틀러의 사상과 통치 이념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히틀러 개인의 통치 이념이 절대적이었는데 히틀러가 잘못된 사상 체계를 좌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고 네, 결과적으로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네.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틀러가 목표했던 게 집권이 아니라 지배였다라는 말을 네. 방송 중에 몇 차례 그렇죠. 우리가 네. 했거든요. 히틀러는 특이한 게 그러니까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인데 집권을 위해서 보통 정치적 거래 같은 것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옳든 그르든 이런 걸 하는데 히틀러는 이런 거래 같은 게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어떤 고려할 법한 실용주의에 눈을 돌린 적도 없어요. 집권을 위해 권력의 귀퉁이를 잡고 이 귀퉁이를 발판 삼아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이런 면모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정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정치 사상을 관철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정치인이라는 규정보다는 정치 사상가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도 너무 고상한 표현일 것 같기는 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미화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사상에 충실한 정치인이었다. 네.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히틀러는 민족주의 우파 정당들이 일정 수준에서 권력 분점 같은 것들을 제안할 때 이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총리 하지 말고 부총리 그렇죠. 줄게. 네, 맞아, 부총리 이런 맞아. 거 거절하잖아요. 어. 왜냐하면 부총리로는 지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권력에 다가갈 수는 있지만 패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어떤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신이 원래 가졌던 생각 그대로 전쟁을 밀고 가버립니다. 유대인 학살과 같은 어떤 인류사적 범죄, 도대체 이게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까지 생각되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정치 사상에 근거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순간에 히틀러는 항복을 했다면 독일 민족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는 이런 선택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히틀러는 그때조차도 민족이 파괴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유대인만은 절멸시켜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정치인보다는 어떤 사상가적인 물론 이게 왜곡되거나 오도된 사상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정확히 보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집권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사상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인의 절멸을 이룰 때까지 오직 전진하는 것만이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릇된 생각이죠. 거기다 굉장히 편집증적인 면모까지 보여서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이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석열도 이 사람이 도대체 계엄을 왜 일으켰지라고 하는 게 알려질수록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최근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부정선거 음모론. 그거 진짜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예, 그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파헤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의 소나기에 이미 들어가서 내가 어떤 구국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그런 뭐 소명을 망상이거든요, 망상. 소명감이죠. 네,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정말 신념처럼 그러니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때는 어떤 정치적인 공격으로 사용됐었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좀 황당했던 거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중국의 태양광이 대한민국 국토를 뒤덮고 있다. 이게 중국 스파이의 음모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냥 약간 유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반중.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 이 자기 확신의 편집증이 굉장히 지나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을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생각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히틀러도 그랬지만 네. 윤석열도 맞습니다. 그런 것 같다. 이런 네. 얘기죠. 저도 히틀러에 대한 평가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가는 히틀러를 사회주의에서 일탈한 독재자 스탈린 그리고 파시즘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 그 중간쯤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나치와 히틀러의 관계 제가 보기에 히틀러에게 나치는 자신이 완수해야 할 소명을 위한 수단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이라는 국가 또한 그에게는 아리안족의 세계 지배를 위한 기반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목표를 그는 이 자신 외에는 이런 목표를 누구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히틀러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소명을 자신의 생애 주기와 연결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살 날과 자신의 목표를 연결시켜 자신의 죽음 전에 반드시 이 소명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의 유불리 혹은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이런 편집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나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수 못할 거라는 거.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확신, 편집증.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로 대표적인 나르시시즘 그 자체였던 거죠. 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거고 히틀러의 사상적 편집이 전쟁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대공황과 민족주의 이런 것 객관적인 정세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세계 역사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흔적이 남게 된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히틀러는 분명히 극우 정치인이지만 또한 그를 단순히 극우 정치라는 테두리로만 묶으면 그의 네.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 얘기가 나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틀린 것, 나쁜 것, 사악한 것으로만 그렇게만 규정하면 나치와 극우 정당이 집권한 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치의 테두리마저 벗어난 히틀러를 제대로 이해할 때 히틀러는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라 히틀러가 대중에게 주었던 매력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할 때 그때 우리는 잘못된 좌표를 놓고 전진하는 또 다른 극우 정치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히틀러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네. 사실 오늘 극우 정치의 지도자 또한 잘못된 사상의 좌표를 갖고 그렇게 전진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 곁에 히틀러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곁에 히틀러.
우리 곁에 히틀러 지금 따져봐야죠.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치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얘기도 그렇고요. 그런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자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정말 서늘하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히틀러가 생각하고 말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히틀러의 잘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틀러의 본질은 뭐 요 정도 하고 빨리 네, 갑시다. 그럽시다. 네. 자, 이제 진짜로 정리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나치 그리고 또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되는 주 객관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나치 사례로 봤을 때 극우 정당의 집권은 실제 집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것도 네.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극우 세력의 성장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에 맞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진보 정치는 과연 어떤 전략과 고민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도 꼭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오늘 9부까지 왔던 나치와 히틀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좀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무려 15시간 네. 방송한 얘기를 지금 단번에 또 한 번 정리해달라는 아니 뭐 거잖아요. 그만한 역량들이 또 있으시니 지금 말씀하신 제가. 것만 해도 또 몇 부를 또 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짧게 하여튼 뭐 해주세요. 그럼에도 네. 정리는 해야 하니까 최대한 축약해서 한번 나경체육장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사실 질문하신 내용 이거 그동안 8부까지 진행하면서 그렇죠. 그때 어느 네.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요약해서 총정리를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개괄하는 정리의 총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일단 말을 좀 꺼내보겠습니다. 네. 먼저 1920년대 나치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성장하면서 집권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나치의 등장과 성장 배경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1차 대전 후에 세계는 미국과 영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이니까요. 한편 이 제국주의 침략이 보다 확대되고요. 이것은 부정적으로는 패전국과 후진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장되면서 인권과 다양성과 같은 가치가 확장되는 측면도 동시에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 그것도 큰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폭력의 일상화라고 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생겼고요. 또 제국주의 쟁탈전을 거치면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 대한 지배,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에 대한 저항을 내세우는 파시즘적 경향도 이때부터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국한해서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독일은 패전국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영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막대한 이 전쟁 배상금에 대한 부담금을 지게 됐고 또 당시에는 금본위제가 경제를 그렇죠. 옥죄고 있었는데요. 네. 이 금본위제에 의한 세계 경제가 통합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국내 경제에 대한 자율권이 주권 국가라 하더라도 크지 않았다. 그래서 대외 정속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재정 운용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심각한 경제 침체, 민생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도 힘들었던 때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 민족주의 세력이 영미 중심의 세계 질서에 맞서서 자급자족 경제 정책 또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주류적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다가 또 민족주의적 수사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패전이라는 치욕을 자꾸 부추기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부의 적을 희생양으로 삼기 마련인데 이때 인정차별이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치라는 극우 정치 세력이 올라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경채 국장이 이제 1920년대 나치가 성장하게 그렇죠. 된 네. 세계사적 흐름을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를 그대로 오늘의 세계로 옮겨와서 한번 보자고요. 네. 현재 세계는 미중의 양극 체제, 음. 세계를 재편해가는 과정이었죠. 네. 근데 여기에
반발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갈등이 도출되기 시작하고 이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들어서면서 다극화의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1920년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흐름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균형을 이루었던 얄타 체제가 사실상 붕괴하면서 전쟁과 폭력이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폭력이 네. 난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동시에 자본주의 위기 탈출을 위해 시작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각국 간의 이 소위 불평등의 격차, 각국 간의 격차가 커지고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렇죠.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각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내세우면서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을 치기 시작했고 당연히 이렇게 치면서 희생양은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난민에 대한 거부와 혐오로 그러면서 인종차별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어렵게 합의하면서 지구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환경과 생태에 관한 합의들도 이 과정에서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이 잘 살려면 환경과 생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는 어떻게 됐든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맞아요. 아주 네.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더욱더 나쁜 것은 뭐냐면 이 민족주의를 앞세운 정부 혹은 정치 세력들이 민족과 국민이란 이름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인권, 다양성을 후퇴시키고 훼손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100년 전 나치가 등장하고 성장했던 그때의 세계와 오늘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득세가 세계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한 줄에 있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예. 진짜. 아니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유사해요? 네. 거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감이 나요. 아우 진짜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 극우정당이 부상하던 그때 시기와 지금 비교해서 얘기했는데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사점을 확인했는데 아주 미시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그 유사성과 공통점을 그 옛날과 지금 좀 네. 비교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비교를 아주 낱말 코드로 하나씩 짚어. 그럴까요? 낱말 코드. 키워드. 네. 네. 나치의 등장과 오늘 극우정당이 득세한 이 배경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키워드, 낱말 코드로 하면 첫째는 전쟁과 안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주의를 자극하게 돼 있고 그렇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 그렇지.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적대와 혐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전쟁의 결과로부터 생기기도 하지만 전쟁의 위기가 오면 또는 전쟁이 예고돼도 이런 문제는 발생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은 바로 이런 전쟁이 조성한 객관적 정세가 결정적이었던 거죠. 네. 이를 현재로 가져와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2차 대전 후 오랜 기간 평화가 있었는데 물론 영내 갈등과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은 얄타 체제에 의한 영토 주권, 적어도 영토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우리나라로 만들겠다는 전쟁은 얄타 체제 이후에 소위 2차 대전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따지고 네. 보면. 네. 근데 지금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민족의 생존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름으로 레벤스라움이라는 이름으로 영토를 뺏기 시작하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따지고 보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세계 질서의 변동이 오는 거죠.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이제 각국은 안보 동맹, 경제 블록화에 나서고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유럽과 미국의 극우 정치는 바로 이 공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반전과 평화라는 근본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지 못하면 극우 정치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평화운동, 네. 이것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평화롭게 하자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세계 질서의 우경화와 극우 정치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막아내지 못하면 극우 정치는 훨씬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평화 집회,
팔레스타인 민중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나치와 21세기 극우의 준동 이 두 가지가 유사한 점 두 번째,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네. 하는 공동의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치의 성장은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모순 때문에 더욱 촉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1차 대전 후 세계화, 금융 자본주의 이런 게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가 강대국의 지배로 귀결이 돼가는데 그 결과 국가 간의 불평등도 매우 심각해지지만 국가 안에 국민 간의 불평등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패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상태가 심각하고 또 그 안에서도 불평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은 더욱 극심한 고통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렇죠. 실업률이 엄청나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인플레이션이 있죠. 엄청났었던 거죠. 그 나치가 독일 국민에게 어필한 것은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거부해서라도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노동자를 우리가 지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였죠. 오늘날 세계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통한 자본의 지배, 세계화가 휩쓸고 지나간 세계는 국가 간의 격차를 벌렸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국가 안에서도 그렇죠. 부자 부유 계급과 가난한 계급의 차이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한국도 불평등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계급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이 안에서 지역 간 격차 또한 모든 국가가 사회 문제화되었습니다. 뭐 한국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주의권 이미 붕괴했고요. 또 삼인주의는 후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민중에게는 새로운 대안이란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 희나라고 하죠. 네. 여기에 빠지게 됐고 민중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로부터 세계화를 부르짖는 대한사회운동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또 한 번 치명타가 됐고 고통받는 민중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제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화 반대, 보호주의, 경제 블록화, 경제 블록의 강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극우의 목소리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유사합니까? 전통적인 좌파들이 유럽에서는 제3의 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본주의 질서를 옹호하고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는 동안 극우 정치 세력들은 보호무역을 앞세우면서 경제정책을 폈어요. 트럼프 보세요. 네. 보호무역을 하면서 그 명분은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EU가 내세우는 개방된 유럽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EU는 개방하자고 하는데 트럼프는 닫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보기엔 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바로 이 극우 세력이 고통받는 민중의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나섰고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극우 정치의 온상이다. 트럼프를 탄생시킨 미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 네. 민족주의로 포장한 배회주의. 타민족 이주민과 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배회주의. 이게 공통점입니다. 나치는 민생위기의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독일 국민들 전체의 유대인의 비율은 0.7%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생존에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나치는 이를 철저히 활용하면서 기성 정치권의 무능, 무책임을 공격하며 독일 국민들의 유일한 대변자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네. 오늘 유럽 극우정당의 대대수가 바로 이런 배회주의를 통해서 급속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렇지. 경제의 불안정과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른 민족 그리고 이주민 그리고 난민에게 돌립니다. 네. 이주민과 난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자본의 세계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 빚은 후가임에도 극우 정치 세력은 오히려 민족을 앞세우면서 차별과 혐오를 불어일으키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덮어버린 거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이주민과 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모순,
그리고 현재 세계 질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극우 정치의 세는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또한 1920년대의 독일과 오늘의 세계가 같은 현상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정말 무서울 지경인데요. 예, 전통과 종교, 도덕, 윤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당대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헌법에 담았던 공화국이고요. 네. 제가 이렇게 법학 전공자잖아요. 네. 헌법 시간에 제일 먼저 바이마르 헌법이 나오거든요. 네.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랬던 나라의 헌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성평등, 성소수자 운동, 장애인 운동 이런 게 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 폭넓게 사회운동으로 진행이 되고 문화예술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자유롭고 풍성한 상상력과 다양성이 매우 넘쳤던 나라였다. 그랬죠. 그런데 나치는 이런 다양한 운동과 가치들을 바로 민족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와 도덕이라는 틀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옹호를 사회적인 범죄로 낙인 찍어버리고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취급했습니다. 좌파, 빨갱이라고 공격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격한 거죠. 나치는 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을 구축했는데 오늘날 이게 크게 다른가 이렇게 반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인종주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여러 사회운동과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공격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고 있죠. 기후위기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소수자 운동이 전통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가족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요.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에너지 위기의 본질은 감춘 채 기후위기는 그냥 좌파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맞선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는 열차의 속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원전은 한국에서도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종북 개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북 게이, 네. 종북과 게이. 한국에서는 이제 종북 개의가 가장 나쁜 가장 나쁜 어떤 우파들이 제시하는 가장 나쁜 어떤 대상이네요. 것이죠. 네. 한국의 전통 가족주의 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냐? 종북 개의 때문인 거죠. 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줄기차게 전통의 부활, 또 가부장제에 입각한 건강한 도덕 등을 들먹이면서 인권, 자유, 평등이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네. 아유 참네. 들을수록 너무 우울하네요. 여기 무시할 수 없는 공통점 또 하나 있는데요. 다섯 번째 낱말은 소통의 왜곡, 다시 말해서 거짓 선전과 가짜 뉴스입니다. 네. 나치의 성장은 위에 열거한 문제들, 아까 얘기한 전쟁과 안보, 불평등으로 인한 파탄, 유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무기로 했는데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거짓 선전을 괴벨스의 총지휘 아래 진행하면서 독일 국민의 의식을 바닥부터 흔들었습니다. 네. 권력을 지인 후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날조하고 혹은 아예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끝없이 맞아요. 유포했던 거죠. 네. 오늘날 유럽의 극우 정당의 성장과 트럼프의 집권은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끝없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얻은 동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통계를 한번 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 1기 재임 중에 내놓은 과장 또는 거짓 주장이 모두 3573건에 이릅니다. 진짜. 이를 하루 대통령이 이를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21건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매일 21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이건 뭐 입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얘기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민의 40%는 2020년 트럼프의 낙선을 부정선거로 보고 있다. 어떡해.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의 56%는 의사당 폭동은 자유를 수호하는 의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기화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현대의 소통 구조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훨씬 다원화되면서 이미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영역을 넘어서고 효과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극우 유튜버들이 누구냐? 독일 시대에는 괴벨스가 한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괴벨스가 수십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끊임없이 확산할 수 있는 SNS라는 무한장의 양방향 소통 기제가 작동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 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러하면 이슬람으로 딱지를 붙이는 배회주의, 고양이를 잡아먹는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 선전, 민주주의를 너무나 쉽게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용어를 비틀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언어의 전복, 국민 저항권 이런 겁니다. 국민 저항권. 네. 그럴싸하지만 일체가 거짓인 통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극우 정치 성장의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아유, 100년 전 괴벨스가 했던 일을 아유.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진짜 어째 이렇게 똑같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거짓 뉴스 소통의 왜곡이라고 하는 네. 것은. 네. 21세기 괴벨스가 여러 명이라는 말이 정말 아, 너무 인상적인데요. 여섯 번째 공통점도 있습니다. 팬덤을 형성하는 지도자와 이를 따르는 극우 대중운동의 출현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네. 나치는 히틀러라는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비어홀 폭동으로 독일 우익 대중에게 하나의 팬덤으로 자리를 잡기 그렇죠. 시작했죠, 히틀러가. 그 이후에는 괴벨스의 선전에 의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우상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면화하는 대중적 기반, 대중적 운동이 그 위상을 무결점의 지도자, 신적인 지도자의 길로 이끈 것이죠. 나치의 성공은 단지 몇몇 정치 지도자의 역량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200만 나치 돌격대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 또 이 운동이 만든 정치적 지형이 만든 맞아. 것이었다. 돌격대가 있었죠. 오늘 유럽과 미국에서 불고 있는 극우 정치의 성장 마찬가지로 단지 어떤 정치 지형의 구조 변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전통적으로 좌파 정치의 전유물이었던 사회운동과 정치의 결합, 이것을 지금 우파가 아주 능숙하고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와 사회운동의 결합, 한국에서도 지금 우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거를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극우 대중운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합하고 지도자는 정당의 구조를 자기의 것으로 전유하는 행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의사당의 점거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행위가 아니라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우 대중운동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네. 미국 공화당이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보수 정당으로서의 노선은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화된 공화당으로 바뀌었고, 이것을 또 다른 형태의 극우 정치 세력의 확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극우 정치 팬덤인 헝가리 오르반, 또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직 한국 정치, 한국의 극우 정치에는 이런 식의 지도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약간 다행이다. 그럴지 한번 두고 봅시다. 두고 봐야 돼. 그러니까 아직 등장하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 윤석열이 될 것 같은데 순교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더 정치 선거를 못 나오거든요. 어떤 대중연- 확신범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아니야, 있는 것 같긴 해요. 도리도리를 너무 많이 하고 대중연설 능력이 없어가지고 약간 어떨지 매력이 떨어지긴 몰라. 하는데요. 네. 오케이.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낱말 코드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국가별 차이는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치의 성장과 오늘날 극우 정당의 성장, 그리고 진짜 이게 분명하게 연결점이 그냥 딱 이렇게 보여요. 그 특징들이 정말 약간 섬뜩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100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세계사의 반복, 야만의 데자뷰. 어떻게 진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안은 없는 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엔 답으로 네. 7번째 코드를, 7번째 낱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지점이 저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안을 만들어야 할 기성 정치의 무책임과 무능입니다. 네. 이것은 1920년대의 기성 정치와 지금의 세계의 기성 정치들이 똑같습니다. 기존 정당들은 무능했고 무책임했으며 좌파 정당들은 대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나치의 성장에 대해서 기존 주류 정당인 삼인당과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이 보인 태도를 우리는 방송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은 바이마르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최소한의 정치적 목표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 나라를 조금 더 민족 국가로 끌고 가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국힘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걸 가지고 정략적인 이해관계만 골몰했던 것이 바로 우파 민족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치의 세력이 커지자, 극우 세력이 커지자 이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겠다고 폼을 잡은 거죠. 얘들이 얘기하잖아요. 저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히틀러한테 정권을 넘겨줄 때도 쟤들이 맞아. 나를 고용한 게 아니고 우리가 히틀러를 고용한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나치의 공간을 넓혀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네. 좌파 정당인 삼인당은 어땠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금씩 일탈하면서 우파 민족주의 정당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한 그렇죠. 거죠. 네. 바이마르 체제를 흔드는 민주주의 후퇴에 동의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우파 민족주의 정당과 권력을 분점하는 공모체제. 그러니까 결국 노동계급마저 등을 돌리게 만든 거죠. 삼인당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세력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중도의 자리로 옮겨왔고 이들의 지지 기반은 각각 나치와 공산당에게 침식당했던 거죠. 네. 이 공산당 또한 이 국면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급진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민테른의 방침이 독일 사회주의 운동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우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삼인당의 빈 공간에 대한 욕심으로 좌파 정당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인 문제가 나와도 어정쩡, 그렇죠. 민족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며 오로지 삼인당을 공격하는 것만이 맞아요. 목표이고 네. 유대인 문제나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치와 비슷한 스탠스,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나치와 함께 바이마르 체제를 공격했던 거죠. 이게 1920년대 기존 좌우파 정당의 무능과 무책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유럽의 정치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싶은데요.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전통적인 좌파 정당들이 제3의 길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자신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배반하고 그랬죠. 네. 무경화의 길로 그렇죠. 갔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우파 정당들은 자본주의 체제 황금기 때 기본적인 복지와 인권의 가치를 일부 수용했지만 점증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때 극우 대중 운동의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네. 이렇게 경쟁하듯이 오른쪽으로 두 진영의 큰 정치 세력들이 이동을 해버리고요. 이들이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 좌파와 극우파의 중간에 자리하면서 권력 분점에만 계속해서 골몰하게 됐던 것이 이제 정치의 모습이었던 거죠. 단순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 이런 경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중동 정책, 뭐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책, 네. 난민, 이주민 문제, 또 민주주의 기본적인 가치, 성평등, 성소수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까지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연시켜주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타리크 알리라고 하는 영국의 이 젊은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극단적 중도의 공모라고 이런 현상을 표현했어요.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네, 네. 극단적, 그렇죠. 네. 극단적 중도라고 하는 극단적 중도. 약간 형용 모순으로 보이는 말로 그렇죠. 이 현상을 네. 표현한 것이죠.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단적 중도의 공모를 하고 있다. 네. 프랑스 사회당과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독일 기민당, 삼인당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 정당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좌파 정당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말은 번드르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질서의 유지에 목을 메고 있는 워크 좌파라고 하는 말까지 네. 생겼다. 워크 좌파.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또 한국은 다른가? 한국 얘기는 나중에 네. 또 우리가 하는 것으로 네, 하고요. 여기까지만. 예.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빈자리를 두고 경쟁하듯이 급진 좌파와 극우 정당의 약진이 시작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극우 정당은 약진했지만 급진 좌파는 사실 부침을 거듭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렇죠. 거죠. 극단적인 중도 세력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벽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극단적
중도 정치 세력에 대해 공격을 가했지만 거대 자본에 막히면서 아직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반을 형성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미를 예를 들면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선두로 등장했던 이 물결은 유럽에서도 등장하죠. 네. 그래서 금융위기 과정에서 시리자와 포데모스 등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주변부라는 남미에서 핑크타이드의 물결이 등장했지만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핑크타이드 지도입니다. 말하자면 좌파 지도인데요. 핑크색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던 저건 2021년 지도이고요. 저 핑크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짝퉁 좌파들이 다양한 형태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자라 바겐크네이트와 같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좌파적 대안을 냅니다. 네. 그래서 친팔레스타인 정책도 쓰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저항하는 대책들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주민과 난민 문제, 생태와 기후위기, 성평등과 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은 우파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노선을 네. 취하고 있는 네. 거죠. 이건 사실 짝퉁 좌파. 제가 여기서 모순을 느끼는 것은 겉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말하자면 조금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 올곧이 응축돼 있는 이런 문제, 이주민 문제, 무슨 전쟁 문제, 성소수자 이게 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응축된 문제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파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좌파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네. 좌파 정당, 진보 정당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당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응축돼 있는 그 부분을 지지한다면 이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또한 나치 시대 독일 공산당의 행보를 떠올리게 합니다. 독일 공산당이 실패했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이들이 좌파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네. 아니면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거죠. 네. 이처럼 나치의 출현은 객관적 증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의 주체적 대응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기존 정치의 대응은 1920년대 3인당과 우파 민족주의 정당의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고 이를 주도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진보 정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에 나치의 성장과 오늘 극우 정당 지금 우리 쭉 얘기했던 것의 결론입니다. 이 전쟁과 안보의 불안부터 해서 8가지를 쭉 썼는데요. 저 맨 밑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불평등에 대해서 과감한 전복을 이야기해야 되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키는 인종주의와도 단결을 해야 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운동과 좌파정당, 진보정당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때지만 좌파정당들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가장 필요한 때. 네. 어쨌든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8가지가 마치 진보적인 시민 또는 진보적 정치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과연 극우 정당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인가 싶기도 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00년 전 나치의 집권 같은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정말 걱정이 그냥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점점 더 현실적인 어떤 느낌으로 오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세적인 조건들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앞으로는 좀 더 가속화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현실화될 것 같다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만 8번째 요소를 추가로 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네. 바로 극우 정치의 세계적인 흐름이 주는 영향입니다. 아, 그렇죠. 1920년대 나치와 오늘의 극우 정당의 성장의 공통점입니다. 맞아요.
여덟 번째인데요. 나치 성장에는 이탈리아 파시즘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마 진군. 완전히 로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로망. 나치는 1922년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을 보면서 1923년 비오올 폭동을 벌였고 이 폭동은 독일사의 히틀러라는 인물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유럽 전체의 파시즘 경향성을 갖는 정치 세력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럽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1920년대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리투아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의 맞아. 파시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죠. 1934년에는 불가리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1936년 그리스 이게 다 파시즘에 의해서 장악됐던 유럽입니다. 오늘 어떤 것 같습니까? 일국에서의 변화가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세계사의 질서를 바꾸었고 세계 역사를 퇴행시켰습니다. 오늘 유럽 역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네. 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일부에서 현재 세계 극우 정치의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표로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는 이미 집권당이고 프랑스 국민연합, 오스트리아 자유당, 핀란드 피닌당, 영국 개혁당, 체코 긍정당, 스페인 복스 이런 극우정당들이 어머나, 세상에. 모든 나라에서 원내 일당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도 유의미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서로에게 힘을 팍팍 밀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최근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잇따라서 유럽 극우정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잖아요. 여기에 공부된 듯이 뭐 독일을 위한 대안과 영국 개혁당의 지지율 1위라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네. 지금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한 번은 지지율이 1등까지 꼽는 거죠. 이 트럼프의 당선이 주는 효과입니다. 지난 8일에는 2월 8일 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친트럼프를 천명한 유럽 극우정당들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주제로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토네이도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어제 우리는 이단자였으나 이제 우리가 주류이자 미래이다. 미치겠다. 멋지다. 멋지다. 기후위기 대응, 이민자 정책을 철폐하자. 이렇게 유럽 극우정당이 모여서 이런 결의를 합니다. 현재의 극우정치 흐름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얼마나 극우정치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진짜. 있습니다. 무서워요.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로 극우 정치는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서 분명하게 이제 세계 질서에 들어와 있다, 한복판에 와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렇게 세를 불린 극우 정당들이 과연 어떤 정치를 할까? 사실 그것도 이제 좀 알아봤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당으로 있을 때는 무슨 말이든 자극적인 말도 하고 선동적인 언어도 막 쓰고 그러면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고 막 이랬는 건데. 일단 집권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치처럼 정말 소중한 가치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전혀 다른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열어갈지 지금 아까 그 유럽에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 정당들 그래도 우리가 나치를 경험했잖아요. 2차 대전에 그 어목했던 참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데 설마 이 극우 정당들이 집권한 그런 이후에 또 그 비슷한 전철을 밟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극우 정당이 집권한 나라들의 실상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극우 정당이 집권한 나라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그러면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예. 당장 트럼프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더니 빈말이 아님을 입증하면서
4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월 1일 날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의 관세 부과를 네네네. 시행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해서 25% 관세를 적용하겠다. 25% 워낙 좋아하는구나. 또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를 천명하고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거 그 진짜 후에, 너무 황당했어요. 극우의 수사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화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을 쥔 우파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전혀 다른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지 미국에서만 그런 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권하자마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을 수만 명 체포하고 4천 명의 판사와 검사를 파면했던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의 사례, 집권 후 사법부와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입법을 밀어붙인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거기다가 최근 우리 윤석열의 계엄령 등을 보면 실제 극우의 집권이 정치와 사회에 어떤 태행을 불러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셨으니까 그러면 유럽 정치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극우 정당이 원내 일당 혹은 집권한 나라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등인데요. 이들은 집권한 후에 자신들의 과거 반응을 어느 정도는 톤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은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거론한 나라 모두를 다 살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인구나 경제 규모의 크기로 세 번째인 이탈리아, 엄청 큰 나라인 거죠. 유럽에서 세 번째이니까 이탈리아에서 극우정당 이탈리아 형제당이 집권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탈리아 집권당인 이탈리아 형제당, 그리고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르자 멜로니는 여성인데요. 화면에 나오네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당인데 여성이 하네요. 저 발언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성애자와 악수를 하는 것과 토사물에 키스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토사물에 키스를 하겠다. 어머. 이슬람 광신도와 테러리스트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시민에게는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어머. 동성애자와 이슬람에 물든 EU는 실패했다. 이탈리아는 탈퇴해야 한다. 끔찍하죠. 야, 저런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네, 저런 얼굴로. 이탈리아 형제당 당수로 현재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총리로 재임 중인 조르자 멜로니의 발언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은 과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무솔리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예, 이런 사람이 이제 유럽의 유력 국가 이탈리아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속한 이탈리아 형제당은 2010년도에 창당했어요. 15년 된 정당인데요. 그런데 이 당이 사실은 1946년 무솔리니의 잔당들이 만든 네오파시스트 정당, 이탈리아 사회운동을 뿌리로 둔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솔리니의 손녀, 증손자도 주요한 지도자로 있는 정당이다. 할 말 다 했죠 뭐. 네.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 당은 4.3% 정도에 그쳤는데 2022년에 6배나 뛴 26%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당으로 급부상을 한 정당이고요. 그렇군요. 급기야 조르자 멜로니라고 하는 여성 총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니 아무리 극우지만 발언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2022년 혹시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2022년. 네. 이 해가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권을 탄생시킨 로마 진군 100주년. 히틀러를 감동시킨 그 로마 진군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야. 그래서 100년 만에 충격적인 일이 다시 발생한 것이죠. 이 충격이 뭐 이탈리아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전 유럽의 충격이었고요. 28년에 2.6%를 받았던 나치가 2년 만인 1930년에 7배나 뛰어서 18.3%의 지지를 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니 뭐 이런 식이면은 정의당이 내년에 한 20% 받는 거 아니에요? 올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하는데. 극우가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 과거 역사와 판박이 같은 모습으로 이탈리아 형제당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집권한 후에는 어땠을까? 네, 어땠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동안에는 저렇게 끔찍한 발언을 하고. 토사물을 네. 키스하는 것이 더 아유, 낫다라고 진짜 여기까지 얘기를 어이가 하는데요. 없어. 집권 후에 이탈리아 형제당은 나치가 걸어간 길과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초기에 이 정권은 비교적인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민을 규제하고 난민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중적인 정서에 밀착을 해갑니다. 여기에다 이유는 물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 각을 세웠다가 잠깐 내려놓고 공격 수위를 낮추면서 친이유, 친미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불안해하는 자본들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집권했다고 해서 큰일 안 생겨라고 나치랑 해서 똑같아요. 자본을 다독거리면서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자본도 거부할 이유가 하등 네, 없는 거죠. 네. 극우라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나치도 그랬었잖아요. 유럽의 그렇죠. 극우 정당들이 어쨌든 이런 이탈리아 형제당의 뒤를 따라간다면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극우 정당이라고 걱정했는데 이 정도라면 뭐 괜찮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탈리아 형제당은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 유럽 선거에서도 지지율 상승을 끌어냅니다. 나치 집권 초기 조만간 실각할 정권이라고 깔보던 평가를 잠재운 나치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모두 보다 큰 계획, 큰 그림, 빅피처를 가진 극우 정당의 발톱을 숨긴 행보였습니다. 일정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이탈리아는 의원 내각제인데요. 이것을 바꾸어서 각 정당 혹은 선거연합에서 미리 총리를 후보로 등록하고 자동으로 최다 득표자가 총리가 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직선으로 총리 선출하겠다. 지금은 의원 내각제에 의한 총리인데 국민 직선으로 총리를 선출하겠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자리로 두고 총리가 정권을 갖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나치 겁니다. 같다 진짜. 네. 이는 명백히 과거의 무솔리니 시대 총통, 여기서는 두체라고 불렸죠. 그렇죠. 네. 두체 시대를 열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다가 최다 득표를 한 정당은 혹은 선거연합정당에게는 어쨌든 최다 득표 정당에게는 상하 양원의 의석 55%를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유신인데 유신. 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사실상 독재할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이죠. 네. 모든 국가의 의사결정에서 법률 제정에서 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동남아의 군사 독재 국가, 뭐 예를 들면 미얀마도 그랬게요. 우리 유신헌법의 유정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의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다음 선거에서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을 그랬겠죠. 통해서 하기만 하면 이제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지배하듯이 독일을 나치가 지배하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무솔리니 이후 절대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탈리아 국민들이 힘들게 만든 헌법과 선거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여론입니다. 이탈리아 국민 5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 지긋지긋한 이합 집산과 정권 교체의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은 이 제안을 솔깃해하고 있는 거죠. 네. 안정적인 정치.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1946년 공화국 수립 이후 75년 동안 68번의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하네요. 좀 이해는 된다 그래.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네, 이해는 이게 돼요. 얼마나 나치하고 똑같습니까? 1년 6개월마다 그러니까. 바뀌어. 예. 세상에.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시 나치 시대가 떠오르는데요. 네. 1930년대 독일 국민들이 기성정치 혼란에 신물이 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14년 동안 21번 내각이 바뀌었어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군가 나와서 정리를 해주길 마치 초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는데 히틀러가 바로 이 독일 국민의 정서를 읽어버렸고 그렇죠.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또 그런 사람이기를 나치가 그런 정치 세력이기를 기대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히틀러가 이런 정서를 얻고
집권과 동시에 독일을 지배하기 위해 정권 위임법을 관철시키려고 그렇죠. 했다. 네. 예. 또 그 히틀러가 그냥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까지 나중에 흡수해서 네. 피러 총통이 야, 되고 이렇게 똑같냐? 그 후에 독일은 히틀러의 나라가 완벽하게 되었다. 네. 우리가 이런 점을 쭉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그저 그런 좀 더 우파적 성향이 있는 정도의 정권인 줄 알았던 나치가 처음에는 발톱을 감췄다가 나중에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체주의 정권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너무 유사하다. 네. 아니 이게 이탈리아 형제당이 그 무솔리니나 나치가 걸었던 길을 치밀하고 밟고 가고 있다.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 이게 과거의 파시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오는 게 세계적 추세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계엄 포고령도 79년인가요? 그거 베껴가지고 한 거.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네.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까? 대중에게 접근하는 포퓰리즘이나 법적 제도적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 네. 집권에서 통치로 가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발톱을 이렇게 샥 감추고 하는 그런 자세. 극우 정당이 집권한다는 건 정말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조금 다른 우파 정권이 집권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네, 세계가 물론, 파시즘의 세계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극우 정당이 집권한 나라가 향후 어떻게 될지 이러한 세계적인 극우의 행렬이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성급한 칼럼니스트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다음 4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탈리아 형제당의 최근 행보에서 과거 무솔리니와 나치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냥 기우만은 아니라는 거죠. 극우 정당의 현재 드러나는 모습 혹은 정치적 조건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 뒤에 감춰진 본질을 봐야 된다. 네. 극우 정당이 집권한들 트럼프가 집권한들 거기서 거기일 거다라고 생각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치가 집권해도 뭐 그리 큰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독일의 리버럴한 정치인 지식인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 네. 다 봤잖아요. 네. 극우 정당의 성장 혹은 집권 정말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길고 길었던 나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극우 정치는 그리고 극우 대중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날의 진보 정치는 과연 어떤 전략과 고민을 가져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그렇죠. 하자는 거죠. 네. 우리의 현실 또한 1920년대 나치 오늘의 유럽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사실 네. 극우 정치의 출현과 성장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세계적인 조류에 비해서 그 자리 잡음이 늦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충분히 성숙되었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큰 10여 개의 국가를 열거할 때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10여 개 국가 중에서 극우 정치가 자리를 잡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늦어진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그 속성상 발전할수록 모순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이윤율 저하로 인한 성장이 지체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환경과 생태 문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면 당연히 극우 정치의 입지가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데도 세계 10위권의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가 아직인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거죠. 아 그렇구나. 오히려 이례적이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단계로 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그 불평등의 조건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극우 정치의 성장이 충분한 조건이 되기는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극우 정치 세력이 그 세력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정광훈 등. 그리고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또 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극우적 대중의 출현이 과연 갑작스러운 현상이냐. 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서 자행된
일베의 폭식, 그렇죠. 네, 네. 투쟁, 네. 민주화 당했다는 말, 어. 예, 일베 회원들이 제기했던 성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퀴어 퍼레이드 행사장에 나타나서 대항 집회를 열어 가지고 정부 개입 척결 이런 거 주장했던 사람들, 또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노동조합, 예, 이런 일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이게 이 정체가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노조까지 왜 이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으로 만나는구나, 극우 대중운동과 만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극우 세력화는 분명히 눈여겨볼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동안 한국은 양당 체제가 매우 공고했기 때문에 극우 정치가 보수 정당을 뚫고 성장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오른쪽에 일각이 구멍이 뚫렸다, 조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당이 장구한 세월을 흐르면서 지역 기반 또 사회 문화적 기반의 뿌리가 아주 깊게 형성이 됐고, 이런 조건 하에서 양당에게 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없어도 정강 정책을 변경하지 않아도 기득권을 양당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굳이 새로운 대안을, 급진적이거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그동안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같은 우파 정당이 극우 정치 세력의 논리나 운동에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충분히 지배적 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게다가 한국의 보수 정당은 세계화,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세계화 반대나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극우 정치로 갑자기 전환하는 것이 그렇지. 쉽지도 않았다. 네네. 나름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이 체제가 양당의 공모에 의해 그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적 제도적 장벽을 오랫동안 구축해 왔던 것도 한 이유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네. 제3 세력이 약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대하다가 다시 좌절하고 기대하다가 좌절하고 했던 그렇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정당이나 또 오른쪽에서는 정광훈류와 같은 극우 정치 세력이 이런 장벽을 통해서 이 양당이 차단시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든다면 극우 정치 세력 자체가 가졌던 한계, 이런 것도 그동안은 매우 컸습니다. 분명한 노선과 철학을 통한 새로운 우파 정치의 진로를 제시할 만한 능력이 아직은 없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련된 측면이 매우 부족했다는 거죠. 네. 또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가 아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대중적인 리더십도 아직은 정확히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흔히 태극기 부대로 일컬어지는 극우 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보수적인 기독교를 그 코어로 해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정교 분리에 대한 그렇죠. 사람들의 네. 생각이 매우 좀 굳건한 편이다. 그래서 특정 정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우 정치가 어쨌든 최근 나타난 이렇게 이 국민들 앞에서 대두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심재옥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태동은 오래되었다는 점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랬네요. 본격적인 극우 정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반대나 이견을 반국가 세력, 종북주의자, 또 민주주의 합의 자체에 대한 거부, 인사에서는 완전히 극우 인사를 거리낌 없이 등용했던 그렇죠. 모습,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나타난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노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억압과 통제, 또 특정 언론에 대한 이념 공세, 이런 것들 말이죠. 극우 단체와 완벽하게 밀착하는 행보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보수 정부하고는 다른 행태를 보였던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최근 그동안 극우 정치 성장을 제어하던 이런 요소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특히 이제 그 오른쪽 부분이 해소되면서 극우 정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극우 정치와 불가원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결합을 시작했고요. 왜냐하면 극우 대중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죠. 네. 예. 이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의 이질적인 집단 혹은 약간 또라이 뭐 이렇게 취급되던 집단이 이제 엄연히 보수 정당 주류와 함께 정책과 인적 기반을 같이 확장하는 이런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목에서 이제 윤석열의 결합은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일종의 일반 사범, 자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윤석열은 사상범, 정치 사상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확신범. 네, 확신범이고 정치 사상범인 거죠. 이 새로운 정치, 극우 정치의 순교자로서의 위치를 앞으로 획득하게 될 수도 탄핵이 있다. 인용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순교자적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로 이제 이 독일 이야기로 견줘보면 비어홀 폭동의 히틀러가 극우 정치의 순교자가 되면서 법정 투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등극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파의 아이콘이 되었듯이 단번에 아스팔트 우파에서 극우 대중운동으로 변했다. 또 그 리더가 누군가 나올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태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고 탄핵을 통해 정리되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어느 정도 민주주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미 상황은 불가역적인 지형으로 가고 있다. 되돌릴 수 없다. 정말입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웅영화, 한국 정치에서의 극우 정당의 정치적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는 지형이 충분히 형성되고 있고 오 마이 갓. 이는 곧 우리 사회의 퇴행, 민주주의의 위기, 기본권과 민중 생존권의 위기를 일상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인가요? 이런 고민은 단지 지금 보이는 모습, 적어도 현 국면에서 완강하게 세력을 유지하며 형성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는 극우 정치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들이 잠복하고 있고요. 이것을 감안하면 지금 형성된 세력화는 이런 요소들을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나치와 오늘날의 극우 정치의 성장의 배경이 되었던 낱말들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정말 성장할 것 같은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다가 수그러질 것 같은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위에서 사용했던 낱말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네, 위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낱말 첫 번째는 전쟁과 안보였습니다. 네. 한국은 분단 국가죠.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안보 문제는 늘 우리 사회 전국의 현안이었고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재단되고 악용되어 왔던 안보 문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안보에 대한 우려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가 밀착하고 있고요. 또 세계 패권을 놓고 겨루는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대만 문제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고 북핵 문제 어느 때라도 민주주의 후퇴와 기본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 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계엄 선포를 하면서 종북 좌파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선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쟁과 안보에 대한 공포를 빌미로 우리 사회 극우 정치를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린 분단 국가이고요. 이 문제는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더욱더 확대될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낱말, 경제 불안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 누구나 지적하듯이 모든 극우 정치의 출발은 민생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한국 경제는 세계 질서의 변동 과정에서 급격하게 그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DI는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초반대로 예상했다가 최근 사태의 영향으로 그리고 트럼프 집권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거고 우리나라는 1.6%가 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OECD는 우리 경제가 2030년에는 0.8%를 기록할 아이고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고요. 아이고야. 또 수출 증가율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떨어져서 연평균 3.6%로 세계 평균 이하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런 정도의 상태인데 여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취한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의 부자 감세 재정 정책 그리고 이에 공모한 민주당의 우경화는 조세 부담률을 집권 3년 만에 23.8%에서 18.9%로 떨어뜨려놨습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할 세상에. 여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세수 부족이 2023년에 56조였는데요. 작년 2024년에는 3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2년 동안 86조의 세수 부족을 기록했으니 세상에 어떡해. 부자 감세의 영향이 컸던 거죠. 이런 속에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전체 부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2017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작년에 처음으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억 원 이상이 났습니다. 처음입니다. 자산 격차는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경제 환경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배가시킬 것이고 이는 극우 포퓰리즘 확산에 기름진 토양이 될 겁니다. 트럼프 승리 원인 뭡니까? 노동자가 트럼프를 찍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바로 미국 사회의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네. 일자리 문제로부터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극우 정치와 결합하는지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불평등, 극우 정치의 기름진 토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 키워드는 배회주의인데요. 네.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허상은 우리에게 배회주의의 뿌리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또 난민 허용에 대한 경직성 이런 것들은 모두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일정하게 영향을 받는 생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조건, 또 국민 인식, 우리 저기 중동에 안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이주민 문제 등으로 이런 배회주의가 실제화될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약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이 250만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5%인데 전체 인구의 5%를 외국인이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다문화 사회. 네,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진입이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이 문제의 예외적 현상이 약간 이제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또 이주민의 이 인권 문제, 난민 허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네요. 제주에서 그 예멘 난민 네, 사건이 맞아요. 네. 뭐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니까. 매우 컸잖아요. 네. 불과 앞으로는 몇백 명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맞습니다. 뒤집혔는데 네. 이런 일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 침체, 저성장,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 문제와 겹칠 때 나치와 유럽 사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듯이 이 극우 정당의 성장의 온상이 되었다 이런 것을 상기한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극우 정치의 핵심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요 배회주의 문제와 관해서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현상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직 이주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기에는 때 이름을 감안해서 극우 정치 세력들이 공동의 적으로 배회주의의 주요 타겟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극우 정치 세력은 안보, 경제, 역사 문제 등을 들먹이면서 오랜 기간 협중 정서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주민 사태 가지고는 이것을 선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별로 그게 아주 심각하진 않으니까 여기 난데없이 중국 문제를 갖고 와서 이 협중 정서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 왔는데 최근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와 중국의 연계에 의한 부정선거설,
중국 공안이 시위 현장에 나왔다는 설 또는 중국인 부정선거 관계자가 99명을 오키나와에 수감했다는 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 굉장히 그러네요. 구체적이에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는 뭐를 만들고 그러니까 있는 이런 것 같아요. 혐중 정서를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적대 이것이 아직 때이르니 지금은 중국 가지고 퉁치자 이런 거죠. 혐중 정서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면 안 되는 지점이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무서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안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혐오와 적대 현상. 네, 이것 또한 이제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성평등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전통적인 가치와 결부시키고 종교 윤리적 이념으로 재단해서 진영을 나누고 다양성과 평등의 문화를 국가에 대한 공적으로 또 종북 빨갱이로 몰아가는 현상 이런 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불필요한 종북 게이로 다 일이죠. 설명이 되는 네, 거죠. 종북 게이, 네. 주적. 네. 어쨌든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사회경제적 모순을 세대 모순으로 치환해서 청년 문제나 노인 문제를 가려버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확산시키는 일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치든 유럽의 극우 정당이든 이런 현상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현상이 그저 걱정만 해서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소통 구조의 왜곡 또한 극우 정치를 더욱 확장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 영역을 이미 넘어선 유튜브의 영향력. 베벨스가 여러 명. 그렇죠. 예.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된 대표적인 가짜 뉴스 몇 개만 보자면요. 계엄군이 서버 위에 선관위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이 이미 확보되었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네. 뭐 진짜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어. 구체적이야. 그러네. 디지털 있습니다. 포렌식을 맞춰. 그러니까. 선관위 연수원에 체포되어서 주 1 미군 기지로 압송된 중국인 해커가 99명의 부정선거 개입을 시인했다. 네, 숫자까지 99명 이렇게 탁 나와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 법무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예. 그 뭐 이런 걸 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막 미국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 네 번째,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후문 경비를 일부러 소홀히 해서 청사 난입을 유도했다. 난입 유도설 많이 들어봤죠? 전쟁도 파업 유도설도 많이 파업 들어봤고. 유도하고요. 조폐공사법. 네. 어쨌든 난입도 유도했다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가 황당무계한 얘기지만 계속된 거짓은 점점 진실을 가리게 되고요. 또 이런 방식의 가짜 뉴스 생산이 돈을 불러오는 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악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소통 구조는 이제 전면적인 어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진짜 설령 이제 어떤 뭐가 사실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이 진실임을 감추기 어려운 경우 계속 변명을 해서 오죽하면 뭐 이런 논리로 또 반격의 오죽하면 체계를, 계엄을 했겠어. 네, 갖추는 거고요. 사실에 대해서는 오죽하면으로 변명하는 거죠. 계엄을 놀라운 부정. 것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9% 거의 30에 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서는 65%가 부정선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 진짜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좀 웃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같은 당의 이준석도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습게 보니까. 네네. 이랬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가장 이 가운데서도 가장 한국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극우 대중운동의 출현입니다. 단지 정치적 노선의 극우화가 아니라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화하고 탈법화하는 대중운동의 형성이 모든 극우정당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나치에서도 그렇고 유럽 극우정당의 성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극우 대중운동의 출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은 정당이 극단주의자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극단적 대중운동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국힘은 단절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아스팔트 대중에 얹혀가고 있는 네, 구조가 네, 된 겁니다. 네. 여기에 편승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 대중운동은 종래의 제한적인 그리고 특정한 집단, 특정한 세대 중심의 운동을 넘어 전면적인 대중운동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집회 나가면 태극기 집회를 꼭 들렸다 오는데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동력과 열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대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여기 종래 극우 대중운동이 만들어내지 못한 소위 리더십, 인물 중심의 팬덤 또한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저런 또라이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 경호처가 대통령 생일에 불렀다는 헌정곡 정말 뭐 84만 5,280분 귀한 시간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 이 노래도 그렇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오르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중의 열광,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극우 대중운동과 팬덤 정치의 형성,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우려입니다. 또 하나, 세계사적인 흐름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는 집회 현장이나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를 소환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감을 증폭시켜가고 있습니다. 극우 정치의 세계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에서의 극우 정치 확산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 뭐 아니 위에서 이제 낱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재를 살펴보니까 진짜 너무 걱정되고요. 너무 이게 실체감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극복되기는커녕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적인 현상과 같이 또 갖고 있는 고유한 요소들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세대 구성의 변화인데요. 세대를 나눠 가지고 정치적 이념을 재단하는 것이 뭐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세대 구성 그리고 탄핵 반대와 국민의힘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 여론조사 결과는 60, 70대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이 구성이 비율이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23일에 딱 이 20%에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심화되어서 25년이 오기 전에 이미 도달했네요. 아, 네네. 네. 25년 정도에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예,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 경향이 심화돼서 2060년에는 노인 인구가 드디어 생산 가능 인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3년 기준으로 40.4%입니다. 네. OECD 평균이 14.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OECD 평균이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자살률 세계 1위를 네, 부동의 그 문제도 1위예요.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극우 정치의 성장 기반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대 이렇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선거법, 정당법, 또 극우화되고 있는 우경화되고 있는 양당 정치의 구조를 이런 것들이 더욱 공고하게 할 것으로 걱정이 매우 된다. 참, 계속 걱정. 말씀을 들을수록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지금 방금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나치와 오늘날의 유럽 극우 정당의 성장에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결정적으로는 기존 정당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큰 이유였다 이런 걸 네.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뭐 이 얘기는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극우 정당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으로 한국의 기득권 양당 체제의 책임 네. 얘기를 쭉 했는데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 향후 양당이 한국 사회의 우경화와 극우 정치의 확산을 더욱 부채질할 거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더 할 거다.
국힘은 스스로 극우정당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흐름을 이어온 오래된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극우 정치를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이자 정체성으로 삼는 정당으로 변할 겁니다. 네. 정확하게 변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 또 하나의 기득권 정당, 그럼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 극우 정치의 출현을 호들갑스럽게 떠들지만 실제는 사회경제 정책에서 국힘과 공모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적극적인 우경화를 통해서 재발등을 찍으며 오늘의 극우 정치를 불러온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정당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저기 우리 진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은 더욱더 차별적인 대안을 찾기보다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의 바로 옆 종래보다 훨씬 우경화된 포지션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진보와 개혁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바로 옆에만 서도 진보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애써 개혁적인 대안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이는 네. 최근에 금투세 폐지, 네. 가상재산 과세 유예, 네.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등을 보아도 명확하고 여기에 연초에 했던 이재명의 기자회견은 이런 민주당이 앞으로 더욱 우경화할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제 어. 그리고 어제 어. 상속세 감면을 이야기하더니 급기야는 어제는 민주당은 이제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선언까지 하고 나온 거죠. 네. 이제 상대가 극우 정당이니까 보수 우파 정당이어도 충분히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충분히 진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양당의 공모에 의한 민주주의의 후퇴, 인권과 다양성의 실종, 사회권과 노동권의 약화 등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우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프롤로그에서 이야기한 한나 아렌트의 말, 경제적 동기와 인종주의 등과 같은 역사적 계기에 의해 인간과 국가 간의 관계가 와해되었을 때 정치 공동체가 그 출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그 책임의 몫을 누가 수행할 것이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이렇게 돼버렸다면 네. 바로 이 과제를 수행할 책임이 진보 정치이고 좌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 극우 정치의 약진을 이야기하지만 유럽 정치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급진 좌파의 동반 성장이었다고 했잖아요.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공모가 빚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좌파적 대안을 급진 좌파에 대한 기대로 반영된 거죠. 그렇죠. 유럽 네. 사람들이. 그러나 한국은 같은 조건이지만 지금 현재 급진 좌파 진보 정당이 역사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미약해요. 정말 진보 정당들은 이미 원해에 있고 일부 진보 정당은 진보를 앞세우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계열 정당이 되어버렸고 민주노총은 이미 우경화된 민주당과의 협조를 정치 방침으로 갖고 독자적인 노동 정치를 포기한 상태이고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우산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과제는 아니죠. 우리 같은 범부들은 그래서 대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대안을 누가? 나 국장님이 한번 그 고민을 풀어주실 걸로 믿고 범부라고요?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저한테 넘기시는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18일 날 이재명 대표가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말했어요. 18일이면 어제네요. 오늘이 19일이니까. 새날이라는 유튜브 방송에 네.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보고 우클릭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고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은 진보가 아니고 사실은 보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언제나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8, 90년대 정치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정치 일반을 표현할 때 보수 양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 표현은 매우 일반적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종종 민주당의 진보성을 이렇게 막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급기야는 아예 한국의 정치 지형이 보수 대 진보 진영으로 구획하기 시작한 것이 네. 노무현 이후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 누가 만들었냐?
정리해고법은 김대중이 만들었고요. 비정규법은 그렇죠. 노무현이 만들었어요. 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률을 도입한 정당과 철도와 통신, 에너지 등 국가 기관 산업을 사유화하고 민영화하는 것을 밀어붙인 정치 세력은 같은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 김대중이고요. 기후위기 시대라는 인식 아래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산업 기반을 만든 세력도 같은 정당이었어요. 아이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당제는 늘 보수 양당제였다는 말입니다. 네. 그것을 왜 어제서야 인정하게 되었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네. 예. 어제서야 왜 이제서야 이걸 인정했느냐라고 한 질문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다른 말로 하면 민주노동당이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기, 또 그 후로 통합진보당이나 또 원내정의당이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어떤 짧은 시기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늘 진보정당 또는 좌파정당의 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공석이었다. 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급하지는 않지만 매우 진지한 호흡으로 공석이 돼버린 진보정당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있고요. 이윤 중심 사회에 저항하는 노동자 운동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또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 저물어가는 성장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분배의 정치를 준비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 같이 감세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는 증세를 자신 있게 말하는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 이주민과 외국인,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는 정치 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 또 장애인 복지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새로운 좌파 정당, 진보 정당이 다시 이 땅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진보 정당, 특정 진보 정당은 성장했다가 쉽게 말하면 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다만 어느 시간에도 진보 정치라고 하는 모험이 사라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저는 그 모험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우리가 나치에 대한 교훈으로 이런 게 이 모험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치 시대를 더 길게 경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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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진행자가 저 방송하다가 울면은 어떻게 해? 왜 하세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이거를 갑자기? 네, 하여튼 뭐 저기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법이 없지는 않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래도 숙제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설정한 좌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한마디씩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나경채 동지가 국장이 한마디 꼭 이 방송 전반을 걸쳐서 꼭 했었으면 했는데 못한 말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10월 20 며칠인가요? 이게 첫 방송을 나치와 네, 히틀러를 주제로 첫 방송을 했던 게 10월 말쯤입니다. 그때는 앞으로 우리 사회도 이런 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 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이 100년 전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으니 미리 이 교훈을 한번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게 12월 달이 넘어가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당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에 한마디라도 좀 얹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가 어떤 역사의 새로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만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도 많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쩌면 더 많은 용기를 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이 9번의 긴 방송을 하면서 절실하게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용기를 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함께 각오를 다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네. 말씀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덧붙여서 다음 방송 에피소드가 어떤 건지 그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뭐 난데없이 진행자도 하고 무슨 진행자가 하다가 울기를 하거나 진짜로. 어쨌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남아있긴 한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극우 정치의 성장은 단지 정치적인 행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도 트럼프의 재집권도 그 핵심은 광장이었습니다. 극우 정치가 대중운동화 되면서 광장의 주인이 교체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을 넘어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광장의 주인이 노동운동이고 사회운동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여의도의 주인도 그리고 청와대나 용산 서초동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광장만큼은 우리가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광장은 절대 뺏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보정당 운동사는 1997년 국민승리 20일과 2000년의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이어온 역사를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중후보 운동, 민중의당, 민중당을 그 전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뭐 거기다가 일제와 조선공산당 운동이나 해방공간에서의 조선공산당, 남노당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사에서 스치듯이 혹은 아예 언급 없이 지나가는 진보정당 운동이 있습니다. 흔히 혁신정당으로 불렸던 의회 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했던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어졌던 혁신정당입니다. 진보정당 운동사를 올곧이 되살리기 위해 붉은 오늘이 47번째 에피소드로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미래, 한국 혁신정당의 역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진보 정치를 시작할 용기를 70년대까지의 혁신 정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오늘까지 다시 시작한 붉은 오늘의 그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나치와 히틀러. 네. 그 긴 이야기를 오늘 마칠 텐데요. 1920년대, 30년대 그 참혹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의 지금 변화되고 있는 세계사적인 흐름과 당장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정치 현상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 방송으로 예고된 혁신정당의 역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비극이었던 히틀러 정권이 저지른 유대인 학살과 전쟁은 1933년 히틀러가 처음 집권했을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독일 국민들은 그냥 상점 진열대에서 조금 다른 정치를 골랐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환기시키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나라라는 책에서 벤저민 카터 햇은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나중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당시 독일인보다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정말 히틀러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있는가요? 역사의 비극을 그 당시의 독일 정치인들처럼 혹은 독일의 국민들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의 엔딩곡은요. 격려라는 노래입니다. 구 동독의 체제 비판적인 시인이자 가수였던 칼 볼프 비어만이 1968년에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합니다. 이 충격의 시대에 그대 놀라지 말라. 그것이 저들의 목적이라네. 그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 또한 그대의 명랑함을 필요로 한다. 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모진 시대, 충격의 시대에 놀라지 말고 명랑한 저항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파시즘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Ja, die guten Leute brauchen auch manchmal ein paar gute Leute. Und die Ermutiger, die brauchen auch Ermutigung. Du lass dich nicht verhärten in dieser harten Zeit. Die allzu hart sind, brechen, die allzu spitz sind, stechen und brechen ab sogleich. Und brechen ab sogleich. Du lass dich nicht verbittern in dieser bitteren Zeit. Die Herrschenden erzittern, sitzt du es hinter Gittern, doch nicht vor deinem Leid, doch nicht vor deinem Leid. Du lass dich nicht erschrecken in dieser Schreckenzeit. Das wollen sie doch bezwecken, dass wir die Waffen strecken schon vor dem großen Streit, schon vor dem großen Streit. Du lass dich nicht verbrauchen, gebrauche deine Zeit. Du kannst nicht untertauchen, du brauchst uns und wir brauchen grad deine Heiterkeit, grad deine Heiterkeit. Wir wollen es nicht verschweigen in dieser Schweigezeit. Das Grün bricht aus den Zweigen, wir wollen das allen zeigen, dann wissen sie Bescheid. Dann wissen sie Bescheid.